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티무르는 우리에게 잔혹한 파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정복전쟁을 통해 죽인 사람이 대략 1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티무르는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유산을 남긴 군주이기도 합니다. 티무르 제국의 군사적인 면은 지난 티무르 제국 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히만 정리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티무르 제국의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티무르 제국을 한 발 더 깊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는 1336년에 당시 차가타이 칸국에 속한 사마르칸트 남동쪽 캐시 일대에서 차가타이 칸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던 바를라스족 수령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를라스족은 카자흐스탄 일대에 정착해서 언어적으로는 투르크화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위키백과에서는 티무르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그의 북의 조상이 칭기스칸과 혈족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읽은 책에서는 모계 쪽이 칭기스칸과 관계 있다고 간략히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티무르의 혈통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티무르가 자신의 혈통이 칭기스칸과 관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복 사업의 명분으로 삼았다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이름을 살펴보면 티무르는 강철을 뜻하는 투르크어, 테무르의 페르시아어이며 전투 중 부상을 입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로 티무리랑, 즉 절름발이 티무르라고 불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 티무리랑을 자기들 방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템벌레인 또는 테멀레인이 되는 것인데요. 티무리랑이라는 말 자체가 페르시아인들이 티무르를 경멸조로 부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템벌레인이나 테멀레인 역시 그런 의미가 포함된 용어라 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소련의 발굴단이 티무르의 유해를 조사했을 때 그가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화살을 맞아서 다리를 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티무리랑은 실제로 그를 부르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조사했던 소련 발굴단에서 티무르의 두개골을 분석해서 얼굴을 복원한 조각상입니다. 아울러 티무르가 살아가던 시대는 몽골 제국의 전통에 따라 칭기스칸의 후예가 아니면 칸을 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칸이 아닌 아미르라고 불렀습니다. 다만 자신이 칭기스칸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칸을 칭하지 않았다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대신 그는 훗날 칭기스 가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흔히 티무르의 이름을 따서 그의 제국을 티무르 제국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구르칸 왕조입니다. 14세기 중반 페르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일대는 흑사병 등 여러 이유로 몽골 제국이 공중 분해되고 중소 왕조들이 난립한 상황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는 법. 티무르는 20대에 이미 자신의 출신지인 캐시 지역을 평정하며 중앙아시아 일대에 자신의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의 정복전쟁은 지난 티무르 제국 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티무르 제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히만 요약해보면 제1단계는 30대 시절로 이 시기는 자신의 출신지 일대를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대략 이렇게 사마르칸트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단계는 40, 50대 시절로 이 시기에는 헤라트를 비롯하여 좀 더 서쪽으로 진출하고 남쪽으로도 진출하여 인도 델리까지 정복한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60대로 이때는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여 오스만 제국의 강자 일드름 바예지드 1세까지 제압하는 시기입니다. 이 둘이 붙은 전투가 바로 앙카라 전투인데 여기서 바예지드 1세가 티무르에게 참패하며 오스만 제국이 멸망의 위기에 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쪽 정복을 완료한 티무르는 드디어 자신을 돼지라 비웃던 동쪽의 영락제를 공격하려 했지만 출발하자마자 사망하면서 둘의 대결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티무르가 취한 전투 전략은 기병을 활용하여 기습을 하고 후퇴하는 몽골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을 따랐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티무르의 정복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약 17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 위력이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대체로 제국을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조된 제국은 급속히 망하고 천천히 완성된 제국은 천천히 망한다는 것인데요. 급하게 성립한 헬레니즘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급속도로 분열하며 여러 왕조로 찢어졌듯이 티무르 제국도 티무르가 죽자 급속히 분열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력 앞에 굴복했던 토우들이 제국의 반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티무르의 네 아들 간 계승 분쟁까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열 와중에 기억해둘 만한 통치자는 3명입니다. 한 명은 티무르의 막내 아들 샤 루흐로, 그는 티무르 사후 헤라트를 근거로 사마르칸트를 정복하며 제3대 아미르에 즉위한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수차례의 서쪽 원정을 통해서 난립한 중소 정권을 처리하며 바그다드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반면 동쪽으로는 아버지와 달리 명나라와 사신을 교환하며 교역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보였는데 그 결과 티무르 제국은 헤라트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중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샤 루흐 사후에 즉위한 그의 아들 울루그백입니다. 울루그백은 위대한 통치자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티무르 제국의 문화적 황금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하지만 재위 2년 만에 아들에게 살해되는 비운을 맞이하였고 이런 자중질환이 티무르 가문을 또다시 내전으로 이끌면서 더 이상 제국의 분열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5세기 후반에는 사마르칸트와 헤라트의 두 정권만 남게 되었고 16세기 초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란 시아파 사파비 제국에게 제국 서쪽 대부분의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아울러 결국 16세기 초에 우즈벡인 무함마드 샤이바니에 의해 사마르칸트와 헤라트까지 빼앗기며 멸망하는 것이죠. 샤이바니는 이후 부하라까지 점령하면서 부하라汗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권력 투쟁에서 밀린 후 인도 북부로 진출하여 무굴 제국을 건설하는 바부르 가문이죠. 즉 티무르 제국의 후신은 무굴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굴 제국의 흥망성쇠는 지난 무굴 제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바스 제국에 바그다드가 있었다면 티무르 제국에는 그에 비할 수 있는 사마르칸트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동쪽 핵심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수도 사마르칸트에는 토착 문화를 비롯하여 서쪽에서는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화가 유입되고 동쪽에서는 중국 문화가 스며들며 독특한 티무르풍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미라와 건축이 뛰어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중국식 탑과 유목민의 천막을 조합하고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푸른색 돔에 주름을 입혔으며 이완을 적용한 독특한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구르 아미르로 티무르의 묘당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푸른색 돔에 주름을 입힌 전형적인 티무르풍 건축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르 아미르 내부 천장인데요. 마치 벌집처럼 독특한 분위기를 내는 이 문양은 무카르나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마르칸트 레기스탄 광장의 새 마드라사입니다. 왼쪽이 울루그벡 마드라사이고 오른쪽이 세르도르 마드라사이며 중앙이 틸야코리 마드라사입니다. 푸른 돔이 보이고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의 타일이 출입문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그리고 겉에 직사각형 안에 둥근 천장과 3면을 벽으로 감싼 것을 바로 이완이라 부릅니다. 마드라사 안에는 수십 개의 방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제4대 아미르이자 세계적인 천문학자였던 울루그벡을 포함한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울루그벡 천문대입니다. 지름이 46m에 이르는 거대한 원통형 천문대인데요. 반원형으로 설치된 레일 위를 이동하면서 별을 관측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13m 이상의 좁고 밀폐된 이 공간에서는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티무르 제국 시기에는 세미라가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원나라의 회화 기법이 소개되며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슬람 회화에 본격적으로 인물상이 등장한 것은 이렇듯 동쪽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미라의 중심 주제는 당연히 제국의 궁정이나 통치자들이었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보면 여전히 몽골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티무르 제국은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사마르칸트 일대는 실크로드의 핵심으로 워낙 많은 민족이 오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티무르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투르크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도 익혔으며 이슬람의 영향을 받고 페르시아의 전통까지 받아들이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티무르가 만든 제국 역시 정치적으로는 몽골 제국의 후예임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투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티무르를 학살자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고 중국이 중화사상에 빠져 자기 이외의 문화를 오랑캐 문화라 치부하는 오류를 걷어내고 보면 티무르의 제국도 다른 제국들 못지않게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고 공헌한 제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